자, 여러분. 자, 첫 번째 시간 때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 설명을 했다면, 자, 원래는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수업을 끝내고 다음 수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조건 25분씩 이상을 온라인으로 탑재를 해야만 교육부와 또 학교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업을 영상 시나리오 및 영화 시나리오 및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할 생각으로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죠. 제7의 의미의 예술은 영화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7의 예술이 영화냐? 시간 예술에 있어서 우리는 예술의 종류의 접근 방식과 또 매체 형태의 유형에 재현되는 환경에 따라서 시간 예술, 공간 예술, 시공간 예술로 나눠지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시간 예술은 어떤 의미가 시간 예술이라고 하면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도 시간에 의해서 흐름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분들을 우리는 시간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음악, 문학의 시 같은 경우 음악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운드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시간 예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에 대한 부분들로만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시간 예술이라고 해요. 음악이나 문학, 시를 낭동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시간 예술을 얘기하고 있고, 공간 예술은 시간에 제약받지는 않아요. 1000년 전이 2000년 전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시간 예술은 10분, 20분, 30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소멸되고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공간 예술은 없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건 뭐냐? 회화와 건축이라는 거죠. 회화와 건축은 100년 전에 있는 건물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그 공간 안에는 그게 존재한다는 개념. 그걸 회화 같은 그림, 이런 부분들, 조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간만 존재하면 존재되는 부분들. 그리고 건축의 경우도 공간 예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간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전체적으로 분리해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나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공간 예술은 또 뭐야, 대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연극이나 무용, 그리고 제7의 예술인 영화가 시공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공간 예술은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을 합쳐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도 제약받고 공간에도 제약받는 것을 시공간 예술이라고 하죠. 연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무대가 있어야 되죠? 뒤에 그림이 회화의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낸 무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건축물 안에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간 예술 존재하죠. 그걸 이제 우리는 공간 예술이라는 개념의 접근에 의해서 연극이 존재가 돼요. 근데 연극은 그것만 해서 존재가 됩니까? 음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배우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연기를 해야 되죠. 배우와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기되어져 있는 것과 음악의 흐름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소멸돼요. 없어져요. 무대는 남아있겠지만. 그러니까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이 공존하는 것을 우린 시공간 예술이라고 한다. 근데 시공간 예술의 공통점은 시간 예술과 공간 예술을 합쳤기 때문에 종합 예술이라고 해요. 종합 예술. 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도 안무가의 움직임의 동작, 액팅이 있어야 되죠. 음악이 존재해야 되죠. 뒤에 무대가 존재해야 되죠. 건축물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용과 연극은 종합예술의 형태의 유형에 속합니다. 공간과 시공간의 예술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은 영화가 상영돼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상영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촬영하려면 각자의 공간에서 촬영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종합예술이에요. 시공간 예술인 거죠. 그죠? 그런데 왜 7의 예술이라고 하나? 왜 7일자가 붙었을까? 이 부분이 포인트. 음악과 문학, 회화, 건축들은 언제 어느 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BC 기원전에 생겼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시시대도 있었어요. 고인돌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돌을 원시인들이 얹혀놨어요. 이 최초의 건축물이죠. 왜? 움직임에 의해서 원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림, 회화 마찬가지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음악도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저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음악, 문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극과 무용도 마찬가지야. 연극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나왔던 그 전부터 시나리오가 존재를 했고 배우들이 존재를 했고 무용 댄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원전 몇 년 전부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무용으로서 그 액팅으로 전했다면 무용도 사실은 언제 만든지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영화는 그 날짜를 명확히 인지하고 탄생된 예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제7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음악, 문학, 시, 회화, 건축, 무용, 연극 6개의 예술의 장르를 제6의 예술이라고 해서 제7번째 만들어진 막내의 격의 예술을 영화이기 때문에 제7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7의 예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120년 전에 역사도 짧아요. 1895년 뉴미에르가 프랑스의 르랑카페인에서 33인에게 최초로 영화를 만들어서 공개했던 게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던 날짜,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는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회화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연기자도 있고 무용 댄스도 다 포함하고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를 제7의 예술을 우리는 영화라 한다. 사실 우리 수업의 지금 포인트의 개요는 이 포인트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공간 예술의 영화가 120년의 역사를 통해서 특징이 있어요. 다른 타 예술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음악, 문학, 회화, 건축, 연극, 무용은 순수 예술이라고 해요. 순수 예술. 순수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 그 자체로만 바라본다는 거죠. 물론 음악은 또 산업적인 측면에 접근해서 많이 발달되어서 지금은 산업적인 예술, 영화가 갖는 산업적인 예술과 매칭은 되긴 해요. 그래서 영화는 산업예술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예술이기도 하거든요.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해서 상업영화, 예술영화로 구분짓죠. 그 이유에 여기가 있다. 산업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을 우리는 통상 장르형 영화, 또 뭐라고 해야죠? 장르형 영화, 또 기획영화, 상업영화라고 하죠. 그런데 예술영화의 경우는 달라요. 산업적 측면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6대 예술처럼 순수 예술을 접근하는 영화들도 있어요. 산업적인 요소를 들어가지 않게끔. 물론 이건 산업영화와 예술영화가 구분짓는 것 자체도 웃기는 얘기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기획영화나 장르형 영화처럼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접근으로 접근하는 우리를 산업적인 예술이라고 하고 예술적인 것을 지향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예술 독립영화라고 하죠.
그게 산업예술이 가능하다. 영화는. 연극이나 무용이나 회화나 건축들은 물론 건축들 경우도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죠. 또 하나의 종합예술이죠. 종합예술은 연극과 무용도 종합예술이긴 합니다. 모든 영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산업예술과 종합예술은 일부 예술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독보적으로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예술이면서 집단 예술이기도 합니다. 자, 음악은 개인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집단 예술이 될 수 있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회화도 건축도 마찬가지죠. 연극과 무용도 마찬가지인데 개인과 집단 예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술을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제7의 예술의 의미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제7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영화가 갖고 있는 제7의 예술의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사실 한 페이지로 여러분들한테 이 맥락을 길게 설명을 해도 가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에 대한 본질. 시나리오의 본질이 과연 뭘까? 각본이 있고 대본이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많이 쓰죠. 근데 꼭 구분되어지진 않아요. 꼭 각본은 정의가 뭐고 대본은 뭐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본이라고 하면 방송 드라마에서 적용되어지는 항목들이라고 우리는 포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게 내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가서는 대본을 달라고 해서 대본 좀 주세요. 다시 말해서 대본이라는 의미는 긍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멘트가 되었다 하더라도 작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본이라고 해요. 극본도 대본이고 또 일반의 작가가 쓰는 다큐멘터리의 대본도 대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본이나 극본이라고 하죠. 극본은 뭐냐? 드라마투르기가 명확히 있어야 돼요. 다큐멘터리처럼 멘트가 아니에요. 지문이 있어야 되고 대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극본, 드라마상에는 극본이라고 하고 시나리오는 각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본과 대본은 방송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주로 읊어둔 얘기고 시나리오라고 읊는 거는 절대 방송국에서는 시나리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의 시자가 시네마, 영화에서 나온 시점에서 나오는 언어들이다 보니까 시네마의 시나리오의 개인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우리는 각본과 대본 이렇게 구분이 여러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밖에 나가서 그 말이 틀렸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정한 정의이고 맞은 정의니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아마 그들한테 어느 전문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일리 있는 말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극본이라는 거, 시나리오라는 거, 극본이라는 거는 연극 극본도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를 연극 대본이라고 극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쓰여지는 극본을 우리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주세요 하는 거는 저 영화구나 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죠. 대본을 주세요 라고 하면 연극 배우가 대본을 연극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아마 우리 나름대로의 아면미하게 정해진 항목이다. 이거는 논리적인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주고받는 이야기의 일종의 개념적 개념이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극본이 아니고 각 대본도 아닌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학기 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의미가 뭔지를 더 깊게 한번 봅시다. 넓은 의미의 시나리오와 좁은 의미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작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시나리오를 많이 쓰지만 시나리오가 영화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상적으로 영화적 산문이나 영화 문학이라고도 넓은 의미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글로 쓰여지는 것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화적 산문, 영화적 문학이라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구분을 지어주고, 좁은 의미에서의 영화는 대본과 각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정말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좁은 의미의 영화의 각본을 뭐라고 읽었냐면 스텝의 현장 촬영 지시도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작가의 의도가 왜 들어가지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금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또 시놉시스를 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인지를 하고 시나리오를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작 의도. 연출자나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는데 너 이거 왜 썼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아름다운 사랑을.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쓰이다는 것에 대한 의도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촬영의 현장 스태프들이 그걸 보고 아 이것 때문에 쓰는구나 라고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 가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는 주제와 내용, 형식, 기록의 언어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스텝의 현장 촬영 지시도라는 부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쓸 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에 입각해서 쓰면 좀 더 쉽게 마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문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설명도 하겠지만 지문을 예를 들어보면 철수 문을 열고 나갑니다. 걸어가다가 영희를 만납니다. 잘 있었니? 잘 있었어. 그리고 지나갑니다. 반갑다. 우리 내일 보자. 간단하게 이 구조만 봅시다. 철수 문을 열고 나간다. 라는 이 명칭은, 지문은 뭡니까? 작가가 배우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철수를 맡은 배역 당신 문을 열고 나가세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영희 당신 걸어오다 만나세요. 그러니까 스텝을 연장 촬영 지시잖아요. 이게 배우한테 지시하는 내용이고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러면 촬영한테는 문이라는 항목, 문이라는 주변 환경, 또 실내와 실외의 노출 부위, 또 미장센에 대한 표현력, 영역, 이거를 보아라! 라는 지시 항목들이에요. 미소팀은 당연히 미장센 세팅이 돼야 되고, 문고리는 옛날 거냐, 현대 거냐, 미래 거냐가 체크가 돼야 될 것이고, 시나리오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시도는 거죠, 촬영 지시도. 조명에서는 실내와 실외가 공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세팅을 하라는 지시도를 갖다가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스텝의 촬영 현장 지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나리오를 쓰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거지. 우리가 여태까지 초중고등학교를 오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접했고 글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글을 썼는지 알아요? 문학을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시나리오 쓰려면 문학에 입각해서 쓴다고, 시나리오. 그러니까 자꾸 막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현장에서 내 주제와 내용과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알리자는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비주얼 중심으로 써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쓰면 쉽게 형식이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스텝의 현장 촬영 지시도다. 라고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는 다른 감독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주장하는 건데 맞는 얘기. 그러면은 한 구조에 쓸 때마다 문학적 측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장센을 연출하거나 항목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영상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시나리오를 써라. 그런 얘기를 감히 하고 싶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시나리오의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는 6개의 항목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스토리는 처음 그리고 끝이 있어야 돼요. 처음과 끝이 없는 스토리가 만약에 우리를 엮어봅시다. 그러면 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써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어떻게 다룰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힘들죠? 그래서 스타트 지점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단 하루 될 수도 있고 단 10년이 될 수도 있죠. 기간은 관계없이 처음과 끝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예술 요소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된다. 때와 장소. 어느 때야? 2020년 8월 23일 오후 3시 때죠. 그죠? 장소 버스 정류장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명확하다는 거죠. 자, 처음과 끝과 때와 장소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등장인물이 없어봐. 뮤직비디오가 될까요? 아니죠. 노래방에서 뒷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무대 세팅에 되어져 있는 디스플레이 형태의 유형의 배경밖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등장인물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사건이 있어야 된다. 사건이 없고 일반적인 거는 드라마투르기에 있어서 역효과납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대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건이 무슨 있어? 그 사건이 표면적으로 나타내어지느냐 아니면 암시로 깔려있느냐의 차이뿐인 거죠. 그리고 스토리는 다섯 번째예요. 극적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는 사랑 얘기를 엄청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뒤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모니가 다른 얘기하고 있어. 전쟁하고 있어. 그리고 전쟁으로 끝났어. 이건 뭐지? 사건은 있고 인물 떼하자면서 처음부터 다 있는데 극적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맥락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극적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제. 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이걸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관객한테 전하고 싶은 건데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예술 요소는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된다.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인물들이 나와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면서 극적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토리의 주제,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목표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 이게 스토리의 중요한 요소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쉬운 일이고 또 그 또래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왔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들인데 기승전결에 대한 구조는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을까 싶어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 할지라도 기승전결은 희곡에서의 스테이지 드라마에서 유래된 아리스토텔의 시학에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곡을 통해서 연극과 영화를 계속 이 기승전결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이것만큼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없으니까.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 모든 연극은 이렇게 기승전결이라는 드라마투르기의 구조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전이라는 결 그 사이에 클라이막스와 안티 클라이막스가 존재하는 거죠. 클라이막스 존재하지 않으면 아마
내가 지금 뭘 봤지라고 할 정도의 애매모호한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죠. 물론 그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영화의 독창성을 강화시키는 사람의 스토리텔링도 있어요. 그거는 이 구조를 중심으로 역설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영화들이나 많은 시나리오, 많은 드라마들은 이렇게 기승전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스테이지 드라마라는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러면 한 타임이 있으니까 첫 번째 타임은 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타임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